욕심이 과하면 꼭 이를 그르친다는 말이 있듯이 적당한 선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일인데 한 사람의 과욕으로 파국을 치닫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서 꽁꽁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참, 인터넷에 시댁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나돌아다니지만 어떻게 매번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저의 이야기는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곳을 찾아와 이야기만 듣고 갔지 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제가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의 용기 있는 결심을 응원하고 댓글만 달고 했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더라고요. 시작부터 왜 이렇게 비장한가 싶으시죠? 물론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가 많이들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옆집 이야기가 제일 재밌고 친구들 싸움이 제일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댁이라는 존재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끝판왕을 확인했다고나 할까요? 어마어마한 우리 시어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저와 함께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남편이랑 저랑 결혼을 하기 전부터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저에게 말을 했었어요. 남편이 효자라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시어머니 치맛바람이 너무나도 거센 타입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많은 시련이 있을까 두렵다는 이야기였죠. 본인이 지칠 만큼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큰 관여를 하려고 든다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울까 봐 결혼을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대충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 같은데 내가 모르는 다른 게 있기라도 한 거야? 나는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 결혼을 하고 나면 달라지겠지. 어머님께서도 언제까지 아들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취급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야.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매일같이 학교에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이야. 반장 선거를 할 때가 되면 선생님들을 찾아와서는 무조건 우리 아들이 반장 되어야 하니까 투표를 조작해달라고까지 했었다니까. 아니, 고작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그러셨다고? 전교 회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에이, 자기가 너무 오바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릴 때 기억이라 왜곡된 걸지도 모르잖아. 초등학생 때만 그랬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우리 아들은 무조건 서울대에 가야 한다고 내신 점수 챙겨달라면서 촌주를 건네기도 했다고. 오죽하면 선생님들께서 나를 찾아와서 불쌍한 눈빛을 보내곤 했다니까. 밖에서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나를 들들 볶겠냐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 아들이 무조건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어야 한다며 남편을 들들 볶았다는데 우리 남편이 또 그렇게 아웃풋이라고 하죠. 쏟아부은 돈에 비해 결과물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지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남편의 직업까지는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다지만 그래도 계속 주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효도도 하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도 남을 거다 이 말이지. 나는 우리 아들 무조건 믿어. 우리 아들이 내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야. 남편은 매번 시어머니의 기대감에 지쳐 질질 끌려가듯이 살아야 했고 사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이름만 들어도 거기? 할 정도로 명문 있는 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지금의 위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할 사람이다 하며 아직도 기대를 하고 살고 계셨죠. 아무튼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정말 삐뚤어졌다 싶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인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요. 결혼까지 한 30대 중반의 자식을 감싸고 돌면 얼마나 감싸고 돌겠나? 살다 보면 남편과 다투는 일이 생길 텐데 그때만 시어머니를 조심하면 되겠다 하고 말았어요. 그게 당연히 제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콩깍지에 씌어 있어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대놓고 인상을 팍 쓰면서 저에게 살짝 핀잔이 섞인 말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이제 30년 조금 넘게 끼고 살았는데 벌써 엄마 품을 떠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몇 년만 더 있다가 하지. 우리 아들 장가갈 생각하니까 말이야. 벌써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게 서운해 죽겠다 죽겠어. 어머님께서 아직은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 두 사람 결혼해서 평생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양가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잘 맞춰가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나 내가 자주 들여다보고 해야지.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회사에서 만나서 연애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게다가 아가씨가 우리 아들보다 먼저 입사를 했다며. 그럼 직급도 더 높고 월급도 더 많은 거 아니야? 직급은 같고요. 월급은 제가 아주 조금 더 높아요. 하지만 큰 차이 나는 건 아니라서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라기보단 여자가 나가서 돈 버는 거야. 당연히 찬성이지. 요즘은 맞벌이를 해도 대출 갚느라 애들 키우느라 모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말이야.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남자기가 팍팍 죽어서 집안에서 무슨 목소리라도 내겠어. 남자보다는 덜 벌어야지. 그렇게 대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사상이라 느껴져서 놀라기도 놀랐죠. 물론 우리 시모 시대가 가부장적인 한국 사상이 정점이던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뀐 시대를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도 상당하시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뭔지 우리 시어머니는 그 고리타분한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누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네가 더 버니 내가 더 버니 한다고 그래. 누가 더 돈을 버는 걸로 유세 떨면서 살 것 같으면 결혼도 안 하죠. 남자가 더 벌어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능력 좋은 사람이 성별과 상관없이 인정받는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엄마만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일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냐?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기 팍팍 죽이면서 살지? 어쨌든 나는 그런 꼴 못 보니까 결혼해서도 우리 아들 기 죽일 생각할랑 말고 내조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내 손으로 다 맞춰 키웠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손으로 키우지 남의 손으로 키우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부모님도 하나하나 본인들의 손으로 저를 키웠는데 그게 뭐 남다른 일인가요? 남편은 옆에서 질린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끼어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해댔는데 또 아들 말이라고 하면 시어머니요 꿈뻑 죽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저도 뭐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고 양가의 허락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분가를 했으니 아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겠다 싶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사사건건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보고 싶다는 핑계로 찾아와서는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엄마,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도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집 앞에 찾아와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죠. 아휴, 아들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만 보고 싶어서 내가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말만 할 거야? 어? 너는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든. 얘 며느리야, 너도 좀 그렇다. 우리 아들이 나를 안 챙기면 너라도 나를 챙겨야지. 저희가 각자 집에는 알아서 연락을 하기로 결정을 내려서요. 저는 이이가 어머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하는 줄 알았죠. 아유, 오늘도 반찬 엄청 많이 해오셨네요. 근데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 부부가 저녁 딱 한 끼만 집에서 차려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으면 죄다 상하더라고요. 그럼 점심에도 내가 해준 반찬 먹을 수 있게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면 되는 거 아니니? 이거 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 아무거나 꺼내줘도 된다. 내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해오는 건데 반찬을 상하게 냅두면 되겠니? 밥도 집에서 좀 꼬박꼬박 먹을 생각을 하고 말이야. 주말에도 바깥 음식 먹지 말고 우리 아들 피부가 약해서 자꾸 외부 음식 먹고 하면 아토피 같은 것도 생기고 하니까 알아서 잘 챙기란 말이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참견 좀 그만하세요. 제가 무슨 아직도 초등학생인 줄 알아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참견할 때마다 부끄럽다고요. 제가 무슨 밥 한 끼 못 차려 먹는 애도 아니고 반찬은 오늘까지만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거 다 못 먹는다고요.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주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말대답을 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저만 흘겨보시곤 했어요. 마치 그 눈빛이 네가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우리 아들이 네 편만 들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남편이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제 속이 남아나질 않았을 거예요.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핀잔을 줄 때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죄송합니다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딱 찌질한 인간의 표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본인에게 아무 소리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지 약한 사람이라 우습게 보고 잔소리를 쉼없이 했던 것이었죠. 그걸 간파한 이후에 저는 처음에 보던 눈치를 다 갖다 버리고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되바라지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마다 말대답을 하고 남편 뒤에 쏙 숨어버렸더니 제 편이 드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허구한 날 마누라 편드느라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 며느리는 참 좋겠네. 우리 아들이 딱 편들어주고 애미는 어디 꺼다 놓은 보리 자루고. 시어머니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데 어차피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저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제 뒤만 졸졸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저에게 찍소리도 못했죠. 저는 그걸 이용해서 시어머니의 속을 은근히 뒤집어 놓았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시고 아들 사랑의 반만큼만 저에게 잘 해주셨더라면 저도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고 노력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남자를 제가 빼앗아간 것처럼 행동을 했고 저는 이게 저희 부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더 되바라지게 행동했죠. 처음에는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지만 저도 할 말 다 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조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결혼을 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친정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 병원으로 바로 뛰어가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었는데 글쎄 아버지를 보지 못한 차량이 그대로 들이박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났고 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은퇴를 하신 뒤여서 시간적 여유는 있었지만 노후를 막 즐기기 시작하던 도중에 난 사고라서 수술비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되셨죠. 거기다가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2번이나 진행을 해야 했는데 정형외과 수술이라는 게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사고가 나서 재활치료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마당에 당연히 노후 준비하시던 걸로는 부족하겠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유 있는 걸 좀 도와드리자. 나야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모은 돈이었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드려도 괜찮겠어? 지금 돈이 아까운 게 문제야. 당연히 장인어른이 불편함 없이 지내시는 게 먼저지. 지금 바로 수술 안 하고 재활치료 안 하면 큰일이라고 하는 건 못 들었어? 철심 수술은 나중에 제거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은퇴까지 하신 2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당연히 자식들이 도와야지. 친정 부모님께서도 막대한 수술비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도와드리자고 말을 하니 저는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굴뚝같이 솟았습니다. 필요할 때 딱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는 남편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남편이랑 상의 끝에 모아두었던 돈 일부를 친정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당연히 친정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셨으니 저희 부부는 병원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주말마다 자리를 비우니 궁금하셨나 보더라고요. 요즘 너네 주말에 뭐 투잡이라도 뛰는 거야? 아니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사라져서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찾아오지를 않어. 자식들이 자주자주 얼굴도 비추고 해야 노후를 즐기는 맛이라도 있지? 아주 그냥 외로워 죽겠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자전거 타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주말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간병을 돕고 있어요. 평일에는 친정어머니께서 혼자 돌보시느라 힘들어 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럼 지금 우리 아들한테 사돈 수발을 들게 시키고 있다는 소리야? 아니 그 나이에 자전거는 왜 타서 그런 사고를 당하고 그러신다냐? 다 늙어 빠져서 자기 몸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그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처럼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 난 거야? 몰상식이라니. 다 늙어 빠져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하세요. 장인어른도 건강 생각하셔서 자전거 타시다가 차량이 냅다 와서 들이박은 거라고. 보험 처리도 받았고 우리 장인어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간병할 것도 별로 없어. 그저 말동무나 해드리는 거지. 아니 건강 생각해서 자전거 타다가 결국은 건강을 해친 거 아니야. 내가 뭐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되게 뭐라고 그러네 정말. 이 사달이 난 게 다 자전거 때문이지 뭐야? 그래서 사고를 얼마나 당하셨길래 몇 주 동안이나 병원에 계신 건데. 그나저나 그 보험금은 좀 챙기셨다냐?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거 진단금 받는 것도 시간 좀 걸리지 않니? 그 돈을 어찌 감당하신다냐? 다리뼈가 완전히 망가지시는 바람에 철심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재활치료도 필요하고 보험금이랑 합의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워낙 수술비도 비싸고 재활치료비 꾸준히 나가는 거랑 병원비 생각하면 큰 돈 필요해서 저희가 조금 도와드렸고요. 뭐라고? 그 큰 돈을 너희가 지원을 했다고? 아니 얼마나 지원을 했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가슴이 뛰는 말이구나. 돈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도와드렸죠.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언제 보험금에 합의금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희번뜩하게 뜨더니만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버럭버럭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라도 났으면 다행인데 시어머니가 발을 쿵쿵 구르더니만 어디서 그렇게 화가 난 건지 저에게 냅다 달려와서는
아니, 뺨을 확 갈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짝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갔고 남편은 옆에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 둘 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멍해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얼굴 맞아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상황 파악이 바로바로 되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주 염치도 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쏠랑 친정에다가 갖다 바쳐? 그것도 자기 좋아서 놀러 나갔다가 사고 난 사람한테? 고작 자전거 타다가 다친 걸로 우리 아들이 모은 돈을 갖다 바쳤단 말이야. 내가 진짜 속이 터진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저는 벌겋게 부어오르는 뺨을 부여잡고 시어머니를 째려보았어요. 우리 남편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쳤어? 지금 누가 누구 뺨을 때리는 건데? 내가 힘들게 번 돈이지 엄마가 번 돈이야. 내가 번 돈 내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쓰겠다는데 이 손찌검이 웬 말이야. 진짜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엄마 당장 사과해. 우리 와이프한테 사과하라고. 아이고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쟤한테 누명이라도 덮어 씌웠어. 할 말한 거 가지고 뭘 사과하라 말아야. 뺨을 맞을 만하니까 맞은 거지. 어디 감히 출가인 주제에 친정에다가 그 큰 돈을 갖다 바치고 있냐고. 너네가 그렇게 부자야? 어? 돈이 썩어나냐? 그럼 나한테도 좀 베풀어라.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면서 저한테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겠다고 적반하장으로 굴었고 저는 너무나도 열이 받으니까 오히려요 차분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과할 생각을 하지 않자 저도 이대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살기 힘들겠다 싶어서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에 짐을 풀고 바로 친정 아버지께서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이혼하겠다고 다짜고짜 말씀을 드리니까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놀라셔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굴까지 맞아가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더니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아무래도 본인의 수술비로 인해서 이 사달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뭔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친정 부모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저도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친정집에 짐을 풀고 신혼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도 전부 무시를 해버리니까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댁을 뒤집어 놓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며느리 교육시킨 거라고 남편과 맞불을 놓고 싸웠는데 우리 남편은 며칠 동안 시어머니랑 서로 막말을 해가면서 싸운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상황에 제가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남편에게 전해들은 말뿐이라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늘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기에 충분히 막말을 하고 싸울만 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친정아버지 병원에 찾아와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빌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눈물로 읍소를 했어요. 두 번 다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와이프 몸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처신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가 바보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가 몸을 날려서라도 막았어야지. 나도 너무 귀해서 우리 딸 얼굴에 손 한 번 대본 적이 없고 우리 딸 등 한 번 때려본 적이 없네.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쳐. 그게 요즘 같은 시대의 상식적인 행동이냐고.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해야 한다면 이혼시킬 걸세. 제가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같은 일을 반복하시면 제가 그때는 물러서겠습니다.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은 뭐 남편이 막아주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 난리를 피웠겠어요? 남편이 충분히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대신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그래도 늘 똑같았죠.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믿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매일같이 친정과 병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며 빌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셨었죠. 하지만 남편의 진심이 보였던 것인지 남편이 계속해서 사죄를 하니 저에게 이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내가 저렇게 자존심도 없이 무릎 꿇고 빌기도 쉽지 않은 거야. 이번 일은 물론 사돈이 몰상식한 행동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두 번은 없게 하겠다 하지 않니?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주고 이유는 없었던 일로 해라.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라 생각해. 그래. 김서방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일 없게 하겠다고 하지 않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당연히 이혼해야지. 하지만 이번에 저렇게 빌고 약속도 수없이 하고 있으니까 김서방 잘못이라면 100번 이혼해야 맞지만 그 가족의 실수니까 말이다. 저도 남편이랑 둘이 사는 동안 딱히 문제될 것이 없었고 시어머니만 사라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에게서도 약속을 받아냈다고 저를 설득했기에 저는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말 못 믿겠어. 아직도 그 난리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고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당신이 나에게 수도 없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돌아오긴 했지만 정말 2번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난 잘 모르겠어. 당연히 믿음이 많이 사라졌을 거고 걱정될 것도 알아. 하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믿어줘. 엄마도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정말이야. 믿을 수 있게 행동할 테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엄마가 앞으로 집 앞에 불쑥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전화로 잔소리하는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한 번만 믿어볼게. 하지만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나는 우리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당신이 나에게 준 기회를 헛되이 날려먹지 않도록 할게. 앞으로 우리 엄마가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그냥 무시해.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딱 잘라 거절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연락받을 일 없을 거라고 마음먹어. 알았지? 당신이 나에게 돌아와 주어서 정말 너무 고마워.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을 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사르륵 녹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한 약속이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 정말 시어머니가 갱생이라도 한 것인지 연락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에 1~2번씩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 별일 없니? 우리 아들 걱정해. 내가 잠도 못 잔다. 환절기인데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잘 챙겨줘라. 정말 내이 색깔까지 정해줄 것처럼 저를 피곤하게 했던 시어머니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연락이 뚝 끊어진 겁니다.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잔소리하는 걸 낙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연락이 뚝 끊어지고 집 앞에 불쑥 찾아오는 일도 없으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정색을 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니까 발길을 끄는 것인가 싶었고요. 그렇게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6개월 동안 정말 시어머니 얼굴은커녕 머리카락도 보지 못하고 살았죠.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도 예전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살았죠.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인지 쉽게 연락을 하지 못했고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술을 끝내고 재활 치료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은퇴를 하시고 노후 자금 마련했던 걸로 살고 계시고 있었어요. 물론 젊었을 때 두 분 다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아두신 재산이 조금은 있었지만 100세 시대에 넉넉한 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재활 치료비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야만 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셨고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말들은 아니었지만 넋두리를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재활치료비가 만만치 않긴 하지. 추후에 또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며. 관절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자전거도 다 중고로 팔았다고? 아니, 그렇게까지 재활비가 많이 드는 건 또 몰랐네. 네네, 나중에 연락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쉬고 있으니까 남편이 옆으로 슬쩍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재활치료비 때문에 힘드시대?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용돈을 조금 올려드리는 건 어때? 뭐 물론 우리도 빠듯하긴 하지만 많이 못 올려드려도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잖아. 우리 집 대출금 나가고 생활비 쓰고 적금 나가는 비용 빼고 우리 용돈에서 조금만 차감해서 드리자. 우리가 커피 몇 잔 덜 마시면 10만 원은 더 드릴 수 있겠다. 남편이 말한 대로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부부가 사회생활하면서 쓸 용돈 정도가 남는데 그걸 아껴서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 올려드리자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저희가 사실은 당장 생활비 빠듯해서 아이 낳는 것도 미루고 있는 처지였거든요. 양가에서는 아이를 낳기 바라셨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아이를 낳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싶었기에 따로 적금도 붓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용돈을 올려드리자고 하는데 제가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당신이나 나나 용돈이 많은 상황도 아닌데 친정 부모님께 얼마나 용돈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물론 나도 도와드리고는 싶지만 우리도 부부 생활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당연히 많이는 못 올려드리지만 10만 원이라도 더 드리면 좋지 않을까? 적어도 재활치료 한 번은 더 하실 수 있는 비용이잖아. 양가에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친정집에만 10만 원을 더 드려서 40만 원을 드리자고 하는데 싫을 리가 있겠나요? 남편에게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전한 뒤에 친정집에만 용돈을 10만 원 더 올려드렸더니 친정부모님께서도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 무척이나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마음만큼은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드린 것 마냥 뿌듯하고 좋았죠. 하지만 사건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지 않겠습니까? 연락을 뚝 끊었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반찬을 가져다 주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바로 물어보았고 저도 뭐 언제까지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기 뭐했고 남편이 친정에 잘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대면대면해도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집으로 오시라 했는데 오겠다고 말씀하신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가계부를 꼼꼼하게 적는 타입이라 그동안 지출했던 내역을 적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도착을 해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보는 제가 어색했는지 뭔가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고는 남편이 좋아하는 게장을 무쳐왔다며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고 넣으시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요즘 게가 제철이라서
남편이 게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오늘 저녁에 바로 꺼내서 줘야겠어요. 그래, 요즘 뭐 별일 없지? 사돈 어른들도 잘 지내시고 우리 아들도 뭐 별일 없는 거 맞지? 오늘 내가 집에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운동인지 뭔지 간다고 하더라. 어쩜 그렇게 내 배로 나왔는데 속을 하나도 모르겠는지 말이야. 그날 이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도 안 하는 건 알고 있니? 물론 뭐 원망하는 건 아니다. 시어머니는 시무룩한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남편 흉을 보는 건지 제 흉을 보는 건지 모를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서 별다른 말을 딱히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가계부를 시어머니가 빤히 보더니만 뭐냐고 물어봐서 가계부를 쓰고 있었다고 했더니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셨나 봐요. 가계부를 쓱 보시더니만 저한테 꼼꼼하게 잘 기입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게 뭐냐고 저에게 가계부를 들이미시더라고요. 딱 손가락으로 짚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제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 40만 원 보냈다는 것도 시어머니에게 용돈 30만 원 보냈다고 적어둔 게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적어둔 거예요. 하나하나 적어두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 너네 집에는 40만 원이고 나한테는 30만 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왜 사돈댁에만 10만 원을 더 주는 거냐?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언제부터 차별하면서 보낸 건데 빨대 꽂는 건 아주 며느리나 그 부모나 똑같네.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집에 유세라도 떠는 거야? 어머님, 누가 보면 제가 용돈 가지고 남편을 쥐락펴락하는 줄 알겠어요. 재활치료하느라 힘들다고 하셔서 남편이 10만 원 더 드리자고 먼저 말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네가 닥달을 했겠지 뭐. 우리 순둥이 같은 아들이 네 말이라면 꿈뻑 죽으니까.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아닌 척하고 있어. 이번에도 그 이혼 운운하면서 용돈 올려달라고 했냐? 너는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뺨한대 얻어맞은 걸로 아주 인성교육하는데 부족했구나.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뺨한대 얻어맞은 거요? 제가 맞을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어머님 혼자 흥분하셔서 때려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용돈을 올리자고 한 거라고요. 제가 언제 말끝마다 이혼 했다고 그런 막말하시는 건데요? 막말? 네가 진정 막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교양 있게 따지고 드는 걸 막말이라고 하는구나. 야, 너네 가족은 거지냐?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은퇴를 왜 해? 차라리 건물 경비일이나 하지. 모자랐다고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서 우리 아들 등에 빨대를 꽂냐 이 말이야. 나는 너네가 준 30만 원도 모조리 다 적금 들고 있는데 그쪽 집은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더 얻어내려고 아주 수를 쓰는구나. 지금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신 거죠? 어머님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동안 이런 소리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우리 아들 얼굴 봐서 참았지. 내가 뭐 너 예뻐서 참았는 줄 아니? 아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 돈 아까워 죽겠다. 너네 집은 무슨 사치를 그리 부린다니. 먹고 사는데 연금 받는 걸로도 충분하구만 용돈까지 더 얹었네. 40만 원 받는 것도 황당한데 그동안 수술비도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지원한 거지. 우리 아들이 호구네 호구야. 너는 아주 봉잡았다 야. 내가 이런 꼴을 보고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줘야겠니? 난 못하니까 당장 이혼해. 저는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기가 막혔죠. 저랑 남편이랑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이혼해라 어째라 저러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속안에서 열불이 터졌죠. 눈을 왜 그렇게 치켜뜨면서 보냐? 너는 내가 시애미라는 자각도 없는 거지? 우리 아들을 얼마나 물러봤으면 나한테까지 그런 눈빛을 하고 난리야?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우리 아들이 대출금 갚는 것도 훨씬 더 많이 냈을 거다.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허튼 짓 하지 마.
저희 맞벌이라는 사실을 홀라당 까먹으셨어요. 여기에 왜 남편 돈만 들어갔겠어요? 저한테도 당연히 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길 왜 나가요? 어머님이나 나가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네가 더 많이 벌었을진 모르겠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 아들이 승진을 더 빨리 해서 월급도 더 많이 벌지 않니? 그러니 우리 아들 거지. 우리 아들이 돈 더 많이 버는데 당장 이혼해. 우리 아들 좋은 혼처자리 널리고 널렸다. 이혼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네 등살만 없으면 우리 아들이랑 나랑 다시 예전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던지 마지막에는 꼭 이혼하라는 말로 끝을 맺었고, 제가 마치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등골이나 뽑아먹는 여자 취급을 했어요. 저도 사회생활 오래 했고 남편만큼 돈을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열이 뻗치더라고요. 제가 왜 나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거든요. 이 집 대출도 같이 갚고 있고 명의도 공동명의라고요. 이래서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다. 내가 그렇게 맞벌이를 해도 월급 덜 벌어오는 애를 만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욕심이 그득해서야 되겠니? 어차피 너 애 낳으면 경력 단절되고 우리 아들한테 기생해야 하는 기생충 아니냐고. 애 가지라고 닥달했던 내가 너무나도 바보 같았다. 애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이혼. 우리 아들 돈 그만 축내라고 이 기생충아. 그 순간 운동을 나갔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랑 시어머니랑 씩씩거리며 싸우는 걸 보더니 바로 제 앞을 막아서면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개장만 두고 가겠다고 해서 집에 오시라고 했더니만 왜 또 와이프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 있어요.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라고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나도 이번에는 내가 할 말 다 해야겠다. 내가 왜 기죽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저가에만 용돈 10만 원 더 주고 있는 건 왜 나한테 꽁꽁 숨긴 거냐고. 너네야말로 숨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말하기 찝찝해서 그랬을 거 아니냐고. 아들, 내가 널 이렇게 못난 아이로 키운 적이 없는데 너 왜 이러고 사니? 너 호구야? 어? 너를 낳아준 엄마를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왜 쟤네 집에 호구짓을 하고 있냐고. 사정이 있으니까 10만 원을 더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게 왜 호구짓이야.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냐고요. 재활치료비 조금 더 보탠 거 가지고 왜 그래? 장인어른 아프신데 그러면 치료받지 말라고 모른 척해? 고작 10만 원이야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닌 10만 원이라고. 10만 원도 말이다. 1년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몰라? 그럼 뭐 재활치료 끝나면 다시 30만 원으로 줄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게다가 자기 좋아서 자전거 타고 까불다가 난 사고인데 네가 왜 뒤처리를 하고 있냐고 이거 사. 까불어? 엄마 정말 말 그렇게밖에 못해요? 내가 쪽팔려 죽겠어. 저가댁에 면목이 없다고 고작 10만 원 더 준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사고 난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응, 온 가족이 너한테 빨대를 꽂고 있잖아. 당장 이혼해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이따위로 살고 있는 거 절대 못 봐. 이혼해. 시어머니는 정말 악을 쓰듯이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 보고 제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쫓았어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쫓겨난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도 없이 전화를 했고 제가 받지 않으니 문자 메시지로 이혼을 하라며 서류를 보내겠다고 난리를 치셨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쉬지 않고 연락을 하시는데 제 일에 방해가 될 정도였으니 어마어마한 연락을 하신 겁니다. 남편은 단판을 짓겠다고 했고 저도 남편을 따라 퇴근을 하고 시댁에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서류를 하나 던지더라고요. 당연히 그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내가 미리 내 아들의 인적 사항은 다 적어뒀으니까 공란이나 채워서 법원에 접수하러 가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네 이혼은 꼭 시켜야겠다. 저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물론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런 시어머니랑은 평생 얼굴 보고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뒤져서 펜을 딱 꺼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서류 봉투와 똑같은 서류 봉투를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열어보라고 하는데 전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똑같았기에 남편이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 손으로 인적 사항을 다 적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황당해하면서 서류 봉투를 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아주 신명나게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 그래. 우리 아들도 생각이 있으면 이혼하려고 준비를 했겠지. 너같이 기가 센 아이랑 살고 싶겠니? 이 버러지 같은 거사. 제 욕을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기분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서류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아닌 웬 각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찬찬히 확인을 해보니까 지장에 도장까지 찍혀 있고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서류라고 도장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쭉 살펴보는데 그 서류는 바로 시어머니가 제 뺨을 친 이후에 남편에게 쓴 각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각서, 나는 두 번 다시 며느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어길 시에 아들과 절연하고 평생 혼자 쓸쓸하게 살겠습니다. 아들 살림에 간섭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각서를 읽는 내내 오묘한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 얼굴이 살짝 굳어지면서 저에게서 황급히 서류를 빼앗아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손으로 적은 각서에 지장까지 찍혀 있는 것을 보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에게 배신감 가득한 얼굴을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들이미는데 이유가 뭐니? 너 지금 나랑 뭐 인연을 끊겠다고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나 아주 너미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다른 이유로 이혼하라고 하는 거니? 네가 처가에 돈 퍼주는 건 생각 못하고 감히 나를 내치시겠다는 행동을 해. 그동안 몇 번이나 엄마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엄마 치맛바람에 날아갈 것 같다고. 제발 내 인생에 신경 좀 꺼달라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는지 기억 안 나요? 결혼까지 했는데 내 생활에 사사건건 상관하고 간섭하는 거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요. 다 너 잘 되라고 한 행동이고 말이다. 어떻게 자식이 엄마가 걱정하는 건 몰라주고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를 쉽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한 짓인데 그걸 못되게 받아들이고 간섭하고 상관하는 거라 말할 수가 있어? 나는 모르겠어. 엄마가 엄마 욕심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이제는 못 해먹겠다고요. 저는 이제 엄마랑 절연하고 살겠습니다. 엄마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고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겠다고요. 왜 엄마가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그래? 난 싫어. 나는 내 와이프랑 내 가정 꾸려서 살 테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엄마 인생에서 나 지우고 혼자 알아서 살라고. 더 이상 얼굴 보지 맙시다 우리. 내가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요. 안 보고 살 거니까.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놀라서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평생 너 하나 키우는 낙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절연 선언을 하는 게 말이나 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누나한테 해줄 것까지 너한테 다 해주면서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엄마를 버려? 내가 두 번 다시는 며느리에게 잔소리 안 하마. 찾아가지도 않고 이혼하라는 소리도 안 하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살자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엄마, 이미 늦었어요. 그 각서에도 써 있잖아. 나는 그게 엄마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어. 그걸 날려버린 건 엄마야. 이제 엄마 찾는 일 없을 겁니다. 가볼게요. 남편은 오열을 하며 붙잡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는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작정을 한 것처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휴대폰 번호도 바꾸어 버렸고요. 혹시 모른다며 집 비밀번호까지 전부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집까지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가자며 부동산에 바로 집을 내놓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재활치료를 하시며 주말에 근처 산책을 나가시는데 같이 운동도 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리자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죄다 차단해버렸고 시어머니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남편에게 울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사람들 앞에서 내쳤습니다. 남들의 눈 따위에 신경도 쓰지 않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아는 척하지 말자 절연이다 수도 없이 내뱉더라고요. 평소에 진중하고 실수가 없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며 말을 하자 회사 사람들도 수군거리긴 했지만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실수라고 애원을 했지만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서류가 있지 않냐면서 뱉은 말에 책임감 있게 살을 하며 충고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전전긍긍 남편과 저에게 읍소를 하며 매달리다가 집까지 내놓고 이사를 가버린 저희 부부에게 질렸는지 연락을 끊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버렸고 저는 차단을 해버려서 연락을 할 수조차 없긴 했지만요. 마지막 연락이 저희 친정에 전화를 해서는 저주를 퍼부은 게 끝이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오죽하면 애들이 핏줄을 버리겠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친절머리 나게 굴었으면 절연 선언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겠냐고요. 자중하면서 사세요. 엇보입니다. 그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소식 한 번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노인복지 관련된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이름을 대면서 노인센터를 돌아다니며 외롭게 생활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글쎄 시어머니의 보호자들이 많냐면서 저희 보고 센터에서 지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절연을 한 이후에 시어머니가 이를 갈고 또 갈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를 쌓아서 저희 부부에게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돈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셨던 보험금과 연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살고 있었는데 땅 하나 기가 막히게 사서 불린 돈으로 노후 자금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신우 뒷바라지는 안 하고 아들 뒷바라지만 하셨고 신우와는 징작에 절연한 채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전부 저금하며 살고 계셨고요. 그때 벌었던 큰 돈의 맛을 잊지 못하고 수소문을 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는 땅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바로 사기꾼들의 계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노숙자 센터를 전전긍긍하다가 주민센터와 연계된 보호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마음이 불편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같이 합가라도 하자고? 당신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정에 호소하면 안 돼. 그동안 우리가 엄마랑 연락 끊고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누나도 오죽하면 엄마랑 연락하지 말라고 해? 본인도 연 끊고 사니까 편하고 좋다고. 나는 우리 엄마지만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뭔가 손을 내밀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싫어. 그래도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외롭게 생활하신다는데 우리가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장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다 업보야. 벌 받은 거지 뭐.
사람이 그렇게 욕심내고 이기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지낼 곳만 없는 거니까 아직은 우리 도움도 필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된통 당해봤으면 싶은 마음도 있어. 남편은 저에게 연락도 받지 말고 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솔직히 너무 칼 같은 모습이라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남편에게 그래도 좀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고 며칠 동안 설득을 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기가 조금 도와드릴 테니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라 하더니만 시어머니가 몸을 뉘을 수 있는 작은 쪽방은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그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한 푼도 기대하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대요. 일자리를 찾아 나선 시어머니는 쪽방을 얻은 이후에 건물 청소를 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 60대니까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면서 남편은 천하태평으로 구는데 저도 신경 써봐야 제 머리만 아파서 남편 하자는 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짐덩어리를 끌어안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 지내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저희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계좌로 매달 30만 원 입금하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최소한의 선만 아슬아슬하게 유지한 채 지내보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